네. 지금 국힘 뭐 흔히 윤핵관이라고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새로 또 비대위 꾸려지고 기존 정치인들 참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장외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런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비상 상황이 국힘이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또 재신임을 물어가지고 비대위에 합류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솔직하게. 지금까지 솔직하지 않게 이야기한 거지. 더 솔직하게. 솔직하게 개인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제 절차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그 직무대행 그 당헌까지 고쳐서 여러 가지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은 아이러니한 것이 당헌까지 고쳐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임명을 한 그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밑에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다? 예, 이거 다시 또 원내대표를 그러면 당연직인데 원내대표는 가지고 있고 비대위원만 사퇴할 수도 없고 원내대표를 내놓게 되면은 정기국회가 지금 시작되는데 또 원내대표 경선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더 혼란이 가중이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렇게 임시 처방 그 땜질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갔는데 가장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대위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겁니다. 10월에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이라도 조기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일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눈치를 보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이 1월 8일 내년 1월 8일 날 회복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야지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출마를 할 수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도 그래서 내년 6월 전당대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갈 수도 있다. 예, 내가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기간에 비대위를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고 2월 28일 되면은 민주당에서 초강성 지도부가 탄생을 해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그 최고위원들도 그렇게 되면은 그 민주당 제1야당 지도부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 또 차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면은 여당의 그 강력한 지도부가 들어서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같이 당신 그들 상대는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야 해서 같이 막아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 면면을 보면은 그것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서 빨리 그 여당을 제대로 출범을 시켜야 된다. 그 야당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내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조기 전당대회가 꼭 필요하다고 이게 해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분위기는 조기 전당대회가 아니라 정기국회 다 끝나고 조금 늦게 비대위가 그때까지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전열을 재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국힘의 핵심이시라면 지금 어떤 해법을 내놓으시겠어요? 글쎄요, 뭐 국힘의 핵심이라는 상상력 같은 걸 한 번도 가져본 적이 한번 없기 해보세요. 때문에 기분이라도. 제가 거기에 답을 정확히 드리기는 어려울 것 네. 같고 지금 어쨌든 정기국회 특히 이제 국정감사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당이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당대회를 치르는 건 좀 무리죠. 아마 그래서 당내에서도 어쨌든 정기국회 끝난 직후 정도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년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리는 만무하다고 보고 지금 뭐 그러려면 이 사단을 벌렸겠습니까? 어쨌든 그 사이에 이준석 찍어내고 당대회 치르려고 이 사단을 벌린 건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비대위가 제가 보기에는 뭐 혁신 관리형 비대위 이런 스스로의 규정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혁신의 의미는 저는 끝났다고 보고 아니 이제 불이 나가지고 불 끄려고 소방대가 출동하는데 그 사이에 방화범이 껴 있어요. 이렇게 불이 제대로 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스스로 약간 자가당착의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전대 준비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권 주자들이 몸풀기 시작했잖아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그런 흐름이 저는 가속화될 텐데 다만 저 전대가 끝나고 나서 새 지도부가 쓴다 한들 지금의 이 상처가 아물고 그야말로 여당이 정상 궤도를 찾아가겠는가. 언젠가는 찾아가겠지만 그 시간은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나 국정 동력 회복이 더디면 더딜수록
그 상처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또 변이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실은 그 집권 첫 해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하고자 하는 이 정부가 그런 국정과제, 그중에도 아주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세팅하고 그걸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대내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한 거거든요. 그걸 못하니까 지지율이 안 나온 겁니다. 대통령의 어젠다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여당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이고 게다가 국회는 여소야대고 앞서 얘기하셨지만은 이재명이라는 상대당의 그런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강력한 대권 주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윤 대통령이 이제 야당과 대화에 나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이 의석의 열쇠를 가지고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시행령으로 하는 것 자체도 변칙적이지만은 그러면 무슨 동력이 있어서 국정과제를 하고 대선 그 선거 캠페인 하듯이 그러면 국정 운영할 거냐? 쟤네 보래요. 쟤네 때문에 일을 못 해요. 그거는 글쎄요. 뭐 선거 캠페인으로 효과적인지 모르겠지만은 국정의 성과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정치력의 한계를 노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박 의원께서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좀 협의하고 소통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국힘의 그 윤핵관이다. 송핵관이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이걸 한번 타개해 보시겠어요? 이게 뭐 협치 이런 것이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죠. 그 전에 그 민주당 그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 같은데 어떻게 전임 정권에 대한 이렇게 수사 같은 것을 하면서 이재명 주변에 수사를 하면서 협치를 그 바라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수사 그런 거 안 하면은 협치해줄 수 있다 이건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존립 자체가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60%, 70%가 정권 교체를 바라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했어요. 반대로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개인의 가치 같은 것을 높이쳤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를 해라. 이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그럼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권의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이 너무 심해서 뭐 조국 사태, 정명 사태에서 보여줬듯이 이것이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 반칙과 불이니까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해라.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그 여론에 민심에 부합을 해야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주변과 관련한 여러 수사를 하다가 중단됐던 것들 한 6, 7개가 되고 이재명 후보 쪽은 한 10개에 가까운 게 있는데 이것을 안 하면은 협치를 해주겠다는 이 취지의 메시지가 왔는데 그걸 받아들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분명히 문재인 정권에서 쌓아놓은 신적폐는 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그것이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적폐청산이 선결과제다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정권 교체를 국민들이 원했고 전 정부의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아 주세요라는 요구가 물론 있었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급한 선결과제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지금 언젠가 잘못된 것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이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그거를 먼저 전면에만 내세우고 어떻게 보면은 힘든 민생, 미래에 대한 이야기, 철학, 가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이 좀 떠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입니다. 물론 제가 네. 민생 경제 이거 팽개치고 네네. 뭐 전임 정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전임 정권 수사도 하겠다고 수밖에 없죠. 수사도 하겠다고 해야 되는 국민에게 거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지금 그 협치의 어떤 선제 조건을 해서 수사 안 할 테니 그러면 협치하자. 이건 안 된다는 그건 이야기죠. 부당한 조건을 거는 것이죠. 사실은 협치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협치 얘기하셨는데 자당의 대표와도 사실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야당하고 소통하겠는가라는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품이 넓고 통 큰 리더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지금 많이 늦었다. 이미 뭐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또 그 호탕한 윤 대통령께서 이준석 전 대표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나? 어떤 뭐 조직에서 넘버 1, 2, 3 있을 때 넘버 2와 3가 죽어라고 머리 받고 싸우면 누가 정리해요? 넘버 1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야들아 그만해라. 이러면 상황 게임 끝나는 건데 혹시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좀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싸움에 당사자가 됐잖아요. 들키지 말아야 될 걸 들킴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시 상황을 수습해서 이준석도 포용하고 윤핵관들도 자제시키고 야당과의 대화의 물꼬도 트고 뭐 그런 리더십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대인배고 포용력 있고 통 크고 이런 줄 알았는데 뒤끝 장렬 소인배다 이런 게 이제 국민들 앞에 다 노출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뭐가 남냐 믿을 건 수사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검찰총장 그 인사를 보더라도 이른바 이제 윤석열의 원투펀치 중에 한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수부 경험을 가진 엘리트 검사가.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믿을 건 수사다 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사실은 결말은 굉장히 불행하죠. 그 수사를 통해서 이른바 그걸 원하는 보수층에 일정한 카타르시스를 주겠지만 윤석열 후보를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 경험이 전무한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런 힘은 그런 콘크리트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아니고 이른바 지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던 그런 이제 중도층, 중간층 여론인데 지금 여기에서 민심 위반이 크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신경 써야죠.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건가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대통령의 모습에서도 여당의 모습에서도 그런 흔적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이번에 100일 기자회견을 좀 기대를 했는데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 별 얘기는 없었고 지금 청와대 개편 뭐 그동안에 문제로 지적됐던 인사에 대한 보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예상했던 폭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게다가 아직 정부 구성도 안 됐어요. 100일이 지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여전히 공석이고 겨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한 상황이어서 100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누구의 탓도 아닌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의 어떤 비전, 또 대통령의 메시지, 대통령의 태도 이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거의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오롯이 짊어지고 가야 될 몫인데 지금 와서 없던 포용력을 발휘하라 이런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좀 그 뭐랄까요 효과적으로 영리하게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이 찾아보면 많을 것 같아요. 인사도 좀 폭넓게 하고 야당도 아니 물론 야당이 뭐 수사하지 말라 이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협치를 거부하면은 결국은 여론은 야당을 향해서 비판에 또 나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치를 안 하셔서 그런지 무조건 내 스타일대로 돌파한다. 근데 국정은 수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간단히 안 됩니다. 지금 없던 포용력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준석에 대해서요? 아니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네, 좀 예, 그런 예. 스타일, 성격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윤 대통령의 캐릭터에 대해서 포용력이 약하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윤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통 크게 한번 헤쳐나갈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좀 보시나요? 현장에 계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포용력이 없으면은 검찰 안에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그 성립이 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일단 포용력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비율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가장 이 대표적인 것이 이준석과의 관계인데 이준석 조금 전에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오해가 풀리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해를 풀 생각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입장에서 그 본인이 나중에 해서 정말 고리무원에 가면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손길을 내밀겠죠. 손을 내밀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개국의 대통령을 비호를 하고 또 국민을 속인 대통령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포용력이라는 것이 무조건 너도 나도 다 포용을 해서는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 협치의 조건으로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내건 그 야당까지 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건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포용력이라는 것이 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은 그 영이 안 서죠. 통치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포용력을 발휘하는 것도 좀 선별적으로 할 필요는 있고 뭐 윤석열 대통령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봐요. 포용력을 발휘하는 것도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기강이 안 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였죠.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리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일생을 거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시밭길을 걸어왔고 그 과정에서 정말 죽을 뻔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대통령이 됐을 때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정적까지도 용서해주는 어떻게 보면 포용과 화해의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큰 리더로서 남아있는 게 아닌가. 뭐 완벽한 리더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DJ 리더십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DJ나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시면 좋은데 지금 보면 이 두 가지 면에서 조금씩 뭔가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쇄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요즘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들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좀 꼭 이 말은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조언을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이제 100일이 지났고 임기 5%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좀 스타일을 바꿔야죠. 윤 대통령이 말의 독점자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70%를 얘기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0%를 듣고 30%만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는 같은 편 내에서 진영 내에서의 대화만이 아니라 진영을 넘어서서 다양한 이제 국정에 대한 의견을 들을 때가 됐다. 지금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물론 야당이 정상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비대위였기 때문에. 근데 야당과의 접촉면을 만들지 않았다는 건 자칫하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까지는 전혀 그 대통령을 맡고 나서 정신없이 달려오느라고 제대로 못했는데 그 휴가 기간에 그리고 쭉 한번 뒤를 돌아보고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 부정평가 중에서 가장 큰 게 갤럽 기준은 항상 인사 문제였거든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처럼 일괄 사표를 받아서 확 바꾸는 이런 국면 전환용 이런 건 안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핀셋으로 딱 필요한 것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 방향은 저는 국정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뚜렷한 방향을 저는 밝혔다고 봅니다. 그 밝힌 것을 지금 그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되는 거죠. 네, 윤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국힘에 대한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아직은 남아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한마디 꼭 하고 싶네요. 그 모택동 그 중국 모택동 주석의 좌우명 중에 처변불경 처변불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할 때 놀라거나 상황이 변할 때 가볍게 행동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있는데 조금 한번 귀에 담아 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